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를 중단했습니다. 곧 결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본인 거취를 두고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하고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울산 5선 의원을 선택하느냐. 장제원 의원의 오늘 불출마 선택 이후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결단은 임박해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출마 선언 후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대표로 총선 관리를 하는 방안,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울산 지역구에 출마하는 방안 가운데 고심 중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도 김 대표가 침묵할 경우 지도부를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여론을 막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김 대표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당내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김 대표는 당원과 국민께 미천이 다 드러나 신뢰와 리더십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이용호 의원도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그게 많은 국민들의 요청이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행사에 불참한 채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지난 대선 시절 캠프 종합 상황실장, 당선 뒤엔 당선인 비서실장, 대통령의 최측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해달라고요. 혁신위가 빈손으로 종료한 날 내린 결정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로부터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을 받던 친윤 중진 의원에서 나온 1호 희생선언입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장 때부터 책임질 각오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명적인 거라고 봅니다. 일명 윤핵관 대표주자로서 당내 혁신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결단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1등 공신이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거취 결단을 미루는 김 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장 의원 결단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누릴 만큼 누린 장 의원이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물러선 게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당분간 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번 결단으로 총선 이후 장 의원에게 여러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혁신안 6호로 당내 주류들의 희생 결단을 요구했죠. 희생의 물결이 장제원 의원에게서 끊기면 안 된다. 오늘도 한 전직 혁신위원은 이렇게 전했는데요. 윤핵관들로 불리는 인사들의 추가 결단이 있을지 안보겸 기자가 전합니다.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희생 대상으로 줄곧 친윤 핵심 의원들을 지목해왔습니다. 전 혁신위원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시작으로 다른 친윤계 의원들의 결단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시 특정 이름을 거론하진 않지만 당직을 맡거나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거론됐습니다.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론된 의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장 의원처럼 권력 핵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며 윤핵관이 총선 불출마하면 선거에서 이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윤핵관만 희생하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대선 때 앞장서 돕겠냐고 했습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상징적인 몇 명 외에 강제로 친윤 의원 다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추가 불출마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상황 지금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네. 일단요, 속내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힘의 친윤, 중진 의원들은 혁신위로부터 희생을 요구받아왔죠. 그동안 당에 화답이 없자 빈손 혁신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일단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비판 여론 일정 부분 수그러든 측면도 있습니다. 또 장 의원은 현재 김 대표를 세운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만큼 본인이 총대를 메고 김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을 좀 잠재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장제원 의원 꼭 출마할 것처럼 사실 많이들 비춰왔는데 이 불출마는 언제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장 의원은 언제부터 이 불출마 고민을 시작했느냐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각오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불출마는 운명적인 것이었다고도 말했죠. 당내에서는요, 장 의원의 불출마를 두고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될 거다, 혁신 불씨를 되살렸다며 추켜 세우고 있는데요. 한때 관광버스 수십 대, 지지자 수천 명을 동원하면서 지역 새 과시에 나섰던 장 의원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이렇게 좀 버티면서 어려운 선택이라는 느낌을 주다가 극적으로 네. 나는 그래도 내가 공신으로서 이 정권을 위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희생 압박을 받는 장 의원으로서도 버틸 만한 명분과 또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정해진 수순대로 간 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아까 보면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온 듯 얘기를 했는데 네. 왜 하필 어젯밤 그리고 오늘 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보다 극적인 순간을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은 인요한 혁신위가 종료된 다음 날이죠. 인 위원장이 매, 쓴 약 이런 걸 운운하면서 몰아세울 때 마치 떠밀려가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결단으로 희생을 얘기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을 불러서 혁신의 나머지 50%를 당에서 채우라는 메시지를 냈고 어제 출국했죠. 당이 이 나머지 혁신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시점, 희생하겠다는 화답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극적인 타이밍을 고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 기자가 극적인 타이밍을 골랐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민에 빠진 사람 김기현 대표입니다. 자, 살펴보죠. 버티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죠?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 지금 뭐라도 해야 할 시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요. 본인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잘 알고 결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택지는요, 당 대표로 남느냐, 의원으로 남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표직은 유지하는 것. 당내에서는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 대표가 조만간 불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직은 포기하고 대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거죠. 한 친윤 의원은요, 총선을 4개월 남겨놓고 비대위를 꾸리면 당이 혼란스러워서 안 된다. 김기현 대표의 얼굴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고들 하지만 어차피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표는 눈에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선거는 한동훈, 원희룡 장관 등 새로운 인물로 치러야 할 거라는 건데 그 말은 총선 불출마를 해도 김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선거 진두지휘 장담이 쉽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택지 이것도 지금 궁금한데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요, 대표직을 버리고
국회의원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하는 걸로? 네, 그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요, 최근까지도 주변에 울산 5호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친윤 내부에서도 당대표 사퇴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불출마 카드로 수습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이유인데요. 불출마를 해봤자 아무런 감흥도 없으니 사퇴하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한 의원은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 브리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 목소리가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역구 출마를 선택해도 그마저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김기현 대표가 장고 후에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아 보이진 않고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소식을 들은 민주당도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인적 쇄신과 비교해 이 상대적으로 잠잠한 민주당이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요? 비명계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고 친명계에서는 86 운동권 등 비명계 다선 중진들을 먼저 거론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불출마 선언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이 물러난 자리에 용핵관, 윤핵검들을 앉혀 진짜 자신만을 위한 정당, 자신을 지켜줄 철옹성으로 만들려는. 수도권 한 의원도 등 떠밀리듯 불출마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아무 울림도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내에선 위기론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대 돌풍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네. 한순간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정치란 것이. 저는 큰일 났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이제 극적인 효과가 실제로 뭐 나는 것 같고 우리도 쇄신해야 되는데 우리도 인적 카드 뭔가 불출마할 사람들이 있을까? 167석 거대 야당이지만 현재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은 박병석 의원과 우상호 의원 2명뿐 친명계나 당 지도부는 없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채널A에 계파 불문, 중진 용퇴가 이루어지려면 이재명 대표의 희생과 결단이 먼저라며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론을 거론했습니다. 반면 친명계는 불출마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용퇴한다면 86 운동권과 문재인 정부 장관 등을 지낸 비명계 다선 중진들이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민주당에선 이 별절한 정치인을 부르는 일명 사쿠라에서 시작된 계파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자, 친명계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거듭 사쿠라라고 비판하자 비명계에선 철새 정치인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친명계 김민석 의원이 연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변절자를 뜻하는 사쿠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검찰 독재의 협조자로 기록되실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사쿠라 노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드냐며 신당을 만들 거라면 당을 나가라고 직격한 겁니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비명계는 김민석 의원의 과거 탈당 이력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2002년 우리는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우리 김민석 후보가 그 경선을 불복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그 김민세라는 오명을 쓰면서 김민세 탈당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탈당에 정몽준 의원에 합류한 걸 지적한 겁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86그룹인 김 의원을 향해 86 기득권 정치인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눈 감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비판했고 조응천 의원도 셀프 디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자금 마련과 여론조사 기관 접촉 등 창당 실무 작업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22대 총선 120일간의 대장정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정치 신인들 어깨띠 메고 명함 돌리면서 얼굴 알릴 기회가 생긴 건데요. 그런데
이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이 미적거리면서 어느 지역에서 뛰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을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하고 후원회를 만들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셈이지만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을 토로합니다. 한 선거구였던 경기 동두천과 연천군의 경우 동두천은 양주에, 연천군은 포천과 가평으로 쪼개진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 신인들은 속이 탑니다. 그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쉽고요. 아무래도 현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고. 지금 선수가 출전을 해야 되는데 뛰어야 할 운동장이 어딘지 안 정해진 겁니다. 지역에 대한 정책, 분석 이런 거는커녕 땅도 지금 못 밟아보고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처럼 선거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전국 30여 곳이 넘습니다. 전례를 보면 선거 한 달 전에야 확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 3월 21일부터 이틀간 정식 후보 등록을 받은 뒤 4월 5일 사전투표를 거쳐 10일 총선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최수영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 이상민 무소속 의원. 누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여야 대표들입니다. 우선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화 한 통 없었다는 말은 농담이었다면서요. 국민의힘에서 연락은 많이 오시죠? 근데 연락이 안 와요. 방송 통해서만 들었어요. 그분들도 분명 하는 얘기인가? 알아볼게요. 국민의힘으로부터 전화가 없다. 전화를 한 통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거절하는 게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찾아서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전화를 했다는 건데 뭐라고 했대요? 국민의힘 와라 그랬다나요? 제가 이 의원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봤는데요. 이 의원 구체적인 건 말할 수 없다면서 숙고 중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김 대표에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얘기가 오갔을 텐데요. 자, 조홍천 의원은 이미 와추롱 이재명 대표 전화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좀 더 자세한 통화 내용을 오늘 밝혔습니다. 조홍천 의원과 이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죠. 이재명 대표, 형님 뭐가 문제입니까? 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어감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좋게 표현을 한 게 와치롱이죠. 그때 받았던 느낌은 지금 지역에 문제 없지 않습니까? 빠치 한 번 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아요? 뭐가 문제죠? 이런 느낌을 저는 사실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조 의원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즘 당을 비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이재명 대표 측에 직접 물어보니까요. 친분이 있는 만큼 애정이 담긴 통화를 하는 게 아니겠냐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 대표는 최대한 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 대표가 조금 친절해진 모양새네요. 네, 여야 대표 모두 통합이 숙제죠. 두 대표 모두 최근 거센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아까 여성분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더 이상 버티면 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김기현 대표가 더 위기인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 대표 또 나왔습니다. 호위무사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김기현 대표 호위에 나선 초선 의원들을 두고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들이 뭐라고 했었죠? 네, 태영 의원이 결단이 아닌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글을 올리자 강민국 의원은 당을 흔들려는 자들은 진짜 엑스맨, 최춘식 의원은 온돌에서 혜택받는 중진이라며 김 대표를 비판한 하태경, 서병수 의원 등을 맹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초선 의원들은 당 혁신을 외치는데 오히려 이 대표 호위무사로 나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 초 당대표 전당대회에서요.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당대표 불출마를 요구했던 연판장 사태입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이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 전당대회 때 제2의 나경원 연판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판장 멤버들이네요. 또 보니까 이름이. 여기 계셨던 의원님들 공통점이 지금 지도부에게 공천을 빨리 받아야 안전하신 분들이에요. 공천을 빨리 받아야 안전한 분들이다. 무슨 속내가 따로 있습니까? 네,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주도한 인물들을 보면요.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경남 진주, 부산, 울산 등 보수 성향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천만 받으면 된다. 지금 공천권을 갖고 있는 김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총대를 맸다는 의혹이죠.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지도부의 심기만 살핀다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심기는 더 불편해질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네,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마약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섭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달 만입니다.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유 씨가 대마 흡연 외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 4종을 모두 181회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들키자 신고를 막기 위해 억지로 대마를 피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정에서 유 씨 측은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포폴 등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던 겁니다. 대마 역시 유 씨가 지인에게 억지로 피우게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피운 범죄 하나만 인정하고 피우도록 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던 유 씨는 재판 단계에선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 마약과장 출신 전관 변호사 등 5명으로 대거 교체했습니다. 후아 변호인단 선임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유 씨 재판은 장기화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일부 남영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는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이 8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5종으로 줄어든 겁니까? 네,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는 모두 8종입니다. 모발 검사에선 대마와 코카인, 그리고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과 케타민 이렇게 4종이 검출됐고요. 병원 처방 기록으로도 졸피뎀 등 새로운 마약류 4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이 기소한 건 대마를 포함해 5종 뿐입니다. 유아인 씨 몸에서 나온 코카인도 빠진 건데요. 검출은 됐지만 언제, 누구와 어떻게 투약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검출 부위가 모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1cm씩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워낙 심해 모발로는 언제 투약했는지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검찰도 기소는 안 했지만 이 코카인 부분은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보강 수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가 줄었습니다. 여기서도 유 씨는 대마 흡연 이거 하나만 인정하는 거죠? 네, 초범인 유 씨의 경우 한 차례 대마 흡연이냐 아니면 상습적인 향정 마약류 투약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마 흡연 사실은 어떻게 해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열흘 이내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는 소변 검사에서 이미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동선 역추적이 가능했고 또 같이 흡연한 공범들도 있어서 모르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프로포폴 등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물인데요. 유 씨는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용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처방 사유는 보톡스와 필러 같은 피부과 시술이 대부분이었고요. 제모할 때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당한 처방이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 검찰 쪽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유 씨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긴 했지만 이 투약 빈도나 횟수 또 투여량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양도 무려 9리터가 넘습니다. 프로포폴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1회 정도 투약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지금 이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의 경우 처방받은 날이 모두 14일이나 됩니다. 이 하루에 2번 처방받은 날도 4일이나 있어서 횟수로는 18차례입니다. 아무리 미용 시술이라고 해도 이틀에 한 번꼴로 처방을 받는 게 정상적이냐 이런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 기자 설명대로라면 이 마약 범죄를 입증하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마약 종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의 경우도 원래는 의약품인데 저렴하게 처방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고요. 종류가 다양해지면 이 검출 기술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야 하는 건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마약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남영주 기자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마을버스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에도 학교 안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들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관악 캠퍼스 안쪽의 사범대와 생활관 사이 교차로. 도로 안쪽에 찌그러진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배달 기사가 꽃 한 송이를 올려놓고 추모에 묵념을 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탄 40대 배달기사가 마을버스에 치였습니다. 마을버스는 이곳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는데요.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곳은 평소 마을버스와 택시가 수시로 지나다니는데 정작 신호등은 없습니다. 어두울 때는 사실 학생들도 좀 적은 편이고 차들이 좀 빨리 다니고 해서 버스나 택시는 조금 위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 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 안은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라 신호를 어겨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동덕여대에서도 쓰레기 수거차에 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캠퍼스가 교통사고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학생들은 불안해합니다. 캠퍼스 자체가 조금 넓다 보니까 공유킥보드라는 그런 거를 자주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차들과 공유킥보드가 서로 약간 부딪힐 뻔한다거나. 버스 운전기사는 빗길에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버스기사가 전방 주시 의무를 어긴 걸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오늘 새벽 정화조 청소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망가진 전봇대 하나에 960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상인들은 하루 장사를 망쳤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울어진 전신주 아래쪽에서 불꽃이 튀더니 시뻘건 불이 타오릅니다. 주변에 있는 소방대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사로에 정차해 있던 정화조 청소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96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사고 수습 직후 긴급 복구에 들어갔지만 정전된 지 10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에야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연기할 때는 첫 번째 전주다 보니까 그 작업 자체가 원래 좀 시간이 걸리는데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불도 켜지 못한 상점들은 대부분 영업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들도 대부분 녹거나 상했고 카드 결제기도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 공쳤어요. 공쳤다고 10원도 못 벌고 지금 저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 보면은 뭐 고기고 뭐 식당이고 전부 지금 인터넷이 돼야지 뭐 고객 관리라든가 카드를 받는다든가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오후 3시. 인근 중고등학교는 전기가 끊겨 교육자재도 못 쓰고 급식도 차질을 빚게 되자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품 불량 등 한전의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은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연말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항공사 마일리지 서둘러 쓰려는 분들 많죠. 항공사들이 코로나19를 감안해서 유효기간을 최대 3년 늘려줬는데 마일리지로 항공권 끊기도 쇼핑을 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승희 기자가 전합니다. 올 연말 친구와의 일본 여행을 위한 티켓을 끊으려던 20대 대학생 박창현 씨. 항공권이 너무 비싸 마일리지 티켓을 알아봤는데 좌석이 없어 일주일 만에 겨우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들어가면서 이번에 마일리지 좌석이 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를 해봐야 됐어요. 결국 완전 원하는 날짜는 못 구했고. 윤세영 씨는 지난 9월 미국행 마일리지 티켓을 끊으려다 실패했습니다. 마일리지를 소진하기 위해 항공사 몰에 들어갔지만 살만한 물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마일리지몰에서 쇼핑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한 항공사의 마일리지몰 한우는 매주 월요일 물량이 풀리는데 하루 만에 품절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어이없는 상품을 비싸게 올려놨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단 반응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닫히며 마일리지를 못 쓰는 고객들이 늘어나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4차례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항공사 미사용 마일리지는 약 2조 원. 올 연말 마일리지가 상당량 소멸하는데 정작 쓸 곳이 없어 갑갑하단 불만이 나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사용 제휴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마일리지 티켓 좌석을 국토부 권고 수준인 5% 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서 산 항공권을 취소하다가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일 취소를 하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수십만 원씩 내야 했는데요. 예약은 24시간 받으면서 취소는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진모 씨는 일요일인 지난해 9월 18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2시간쯤 뒤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불 금액은 결제 금액의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청을 영업시간이 아닌 주말에 했다는 이유로 월요일인 다음 날 처리가 되면서 위약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한 19만 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처리가 되고 그때 처음 이게 당일 취소가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원래 항공권은 예매 당일 환불이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행사 규정입니다. 여행사들이 예매는 하루 종일 받으면서 취소는 영업시간 내로 제한해 소비자가 물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강제로 내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대한항공 미국행 Q등급 좌석을 예매했다면 취소 일자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권 피해자의 64% 가까이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덜미가 잡힌 곳은 노랑풍선과 하나투어, 인터파크 트리플 같은 유명 여행사 8곳입니다. 해당 여행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네덜란드 국왕의 공식 환영식이 치러졌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섭니다. 네덜란드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하고 곧바로 도열한 의장대들에 대한 사열이 진행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영공에 들어섰을 때에는 F-35 전투기 2대가 호위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핵심은 반도체 생산 설비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체 구축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장비와 소재 분야는 약점인 만큼 네덜란드와의 협력으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재 장비 주도국인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과의 전략적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도착 후 첫 행사로 동포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 설비 기술 기업인 ASML 본사를 찾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죠. 구글이 올해 레시피 부분 검색어로 이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비빔밥.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한식이 전 세계에서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당근을 가늘게 썰어내고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올린 시금치는 고소하게 볶습니다. 밥 위에 미리 준비한 나물과 고기, 계란 후라이를 가지런히 놓으면 완성되는 비빔밥. 구독자 800만 명을 보유한 미국인 유튜버가 소개하는 요리법입니다. Puncture the egg, mix it around into the rice, a little bit of that. 맛을 보더니 춤도 춥니다. Let's make bibimbap. 13살 어린이도 직접 도전한 비빔밥의 맛에 만족합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이 요리법 가운데 비빔밥을 올해의 검색어로 꼽았습니다. 1년 새 검색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이 많은 인도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비빔밥을 검색하면 재료를 묻는 질문을 추천하거나 이른바 먹방 검색어가 자동 완성됩니다. 맛이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다는 반응부터 불에 달군 돌솥을 이용하라며 요리법을 제안하는 댓글도 보입니다. 꼬챙이에 꽂아 생선을 구운 스페인 요리 에스페토와 전분으로 만든 인도네시아죽 파페다, 콩으로 만든 이탈리아 전통 스프 파스타의 파지올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식 열풍의 배경이 된 TV 시리즈에서도 더 글로리 등이 10위 이내의 검색어로 기록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오늘 정부가 LH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이 LH 내부 카르텔을 깨겠다는 건데요. LH와 건설사가 경쟁해 민간이 사업권을 따내면 레미안, 자이 같은 브랜드의 공공주택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관건은 분양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앞으로 레미안, 자이 같은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단 공공주택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LH가 토지 소유권을 민간 건설사에 넘기면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과 시공, 분양 등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이지만 LH가 아닌 민간 건설회사의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가 됩니다. 관건은 분양가입니다. 정부는 민간 업체가 사업을 맡더라도 분양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격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절대 현재 공공주택 분양가를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건설회사 입장에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기존 LH 주택보다 자재값을 더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맞추려면 LH가 토지를 싸게 내놔야 한다며 얼마나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에 넣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설계와 감리 용역 선정 권한을 각각 조달청과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기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된 LH 전관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다른 기관이 심사를 맡는 경우 오히려 부실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달청, 국토부 카르텔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호우특보 그리고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령됐던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동 지역엔 200mm 넘는 폭우가 내렸고 산지인 영서 지역엔 70cm 넘게 눈이 쌓였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룻밤 새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소복히 쌓인 눈이 설경을 만들어냅니다. 어제 흩뿌리던 비가 어느새 한방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한 5시까지는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다가 눈으로 바뀌었지.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밤새도록 내려온 거예요, 이게. 영서 산간 지역은 밤사이 폭설이 내렸지만 태백산맥 너머 영동엔 폭우가 쏟아져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영동과 영서 지역을 연결하는 미시령 터널 앞에는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속초 시내는 비가 내려 흰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영서 지역 향로봉에는 최대 73.7cm의 눈이 쌓였고 영동 지역인 삼척에는 23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영서 쪽은 일단 동풍으로 넘어가는 구름대가 그쪽은 춥잖아요. 또 영하까지 떨어지니까 눈으로 바뀌는 거고 영동은 오늘 아침에도 기온 안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게. 어제 기상관 측 사상 처음으로 12월 강원도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저기압에 동반된 수증기가 영서 영동 지역의 기온차에 따라 각각 눈과 비로 내린 겁니다. 내일은 강원 산간 내륙의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깜짝 추위가 예보됐습니다. 그동안 내린 눈과 비 모두 빙판길로 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서울의 차로 가장자리엔 자전거 길이 있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서울시가 이곳저곳에 만들어놨는데 안전할까요? 다시 간다 이솔 기자입니다. 도심 속 자전거 길을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택시들이 예고 없이 멈춰섭니다. 위험천만 자전거길 지적에 4년 전 서울시는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서울 청계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시작되는 청계광장입니다. 이 방향으로 6km 정도 이어지는데요. 자전거 길을 이용해 서울 도심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보행자 통행 금지 표지판. 하지만 금세 길을 막는 보행자와 마주칩니다. 여기 그 자전거 전용 도로라서 보행자는 이쪽으로 다니면 안 되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뭐가? 여기 사람도 같이 다녀. 빠짐 치죠. 보행자는 안 된다고 써져 있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칠 수밖에 없어. 수많은 인파에 자전거는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습니다. 지금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자전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자전거 길이 뚝 끊기거나 어디로 가야 되지? 도색이 벗겨져 일반 도로와 구분이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차량이 나란히 달리는 구간. 파란 신호가 켜져 출발하려 하자 옆 차로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입니다. 건너시다. 지금 가도 되나? 머뭇거리는 사이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어버립니다. 차가 이렇게 가는데 가도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지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웬만하면 너무 급한 거 아니면은 돌아서 가요. 이렇게 무서워서. 도리어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로 돌아가는 대신 자전거 길을 따라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기도 합니다. 보호 받는 느낌? 아무래도 여기는 차가 뭐 안 들어오는구나. 사실 여기가 보행자가 건널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퇴근 시간, 터널 안이 차량들로 꽉 막혔지만 자전거 길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자전거 도로를 1시간 동안 지켜봤는데요. 자전거는 단 한 대도 안 지나갔는데 오토바이는 18대나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이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 건 법규 위반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건 자전거 전용차로뿐인데 서울시에 설치된 1326km 가운데 전용차로로 지정된 건 74k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전시행정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앞으로 차로와 자전거 도로 경계시설을 확충하고
궤도와 단속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해체 직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의 마지막 거점을 포위했고 하마스 대원 수백 명이 투항했다는 겁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 로켓 발사 시설입니다. 레이더에 표적을 맞추더니 잠시 뒤 목표물이 폭발합니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 있는 하마스 로켓 발사 지점에 전투기를 출동시켜 즉각 타격하는 모습을 이스라엘군이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에 있는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을 포위했고 하마스 대원 수백 명이 투항해 해체 직전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을 향해 투항하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על מנת להילחם בנו. ואני אומר לכם, הם נמצאים על סף פירוק. כמות הנכנעים שיוצאת מהמקומות האלה מלמדת. 하마스 대원들이 자발리아의 한 사원을 훈련소로 사용했다며 그 흔적도 공개했습니다. 전장처럼 꾸며놓은 훈련장과 무기들이 놓여 있고 소총과 수류탄, 탄약통도 남아 있습니다. הרבה מאוד אמצעים אלקטרוניים שפה החמאס מתאמן ומכין את המחבלים. 가디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뇌부를 소탕할 때까지 휴전 협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마스도 전면적 휴전 없이 인질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시작 이후 현재까지 18,000명 이상의 주민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정국이 오늘 입대하면서 멤버 전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군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때마다 멤버들은 입대 의사를 밝혀왔었죠. 이현용 기자입니다. 부대 주위로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오늘 입대하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정국이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는 응원 문구가 적힌 대형 풍선도 떠 있습니다. 반면 팬들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멤버들과 소속사가 훈련소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하자 팬들이 이들의 진정성에 화답한 겁니다. 예정된 입소 시간 30분 전 지민과 정국이 탄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합니다. 팬들을 향한 인사도 없이 차량 창문을 닫은 채로 이동했습니다. 이로써 멤버 7명 전원이 입대하게 됐습니다. 멤버들의 전역이 마무리되는 건 오는 2025년 6월. 방탄소년단은 이후 팀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국이랑 같이 입대를 하게 돼서 그래도 좀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정국이도 가서 멋있게 잘하고 해야 될 일 하고 오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제이홉 그리고 어제 RM과 B가 잇따라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BTS의 군면제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한동안 정치권을 달궜던 주제였지만 결국 멤버 전원 입대로 마무리됐습니다. 멤버들이 보유한 소속사 주식 총액은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공백기로 인해 소속사에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됐지만 6월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락했던 소속사 주가는 지난달 들어 다시 오름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축구 경기 도중에 선수 5명이 벼락에 맞아서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벼락 맞아 숨진 사람이 브라질에서만 2,000명이 넘는데 이맘때면 고온다습해지는 브라질의 여름 날씨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폭우 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동료들은 팔과 다리를 잡고 쓰러진 선수들을 경기장 밖으로 옮깁니다. 현지 시각 그제 브라질 남부에서 열린 아마추어 리그 축구 경기에서 선수 5명이 벼락에 맞았습니다. 이들 중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나머지 4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stava joguinho gostoso aqui no estádio com a chuva que veio. Acabou caindo raio aqui dentro do estádio, onde 3 jogadores do Japão. 지난 2019년 1월에 열린 20세 이하 축구 경기에도 벼락이 내려쳤습니다. 벼락을 맞은 선수는 벤치에 들어간 뒤 그대로 쓰러집니다.
브라질에선 고온다습한 12월부터 2월 사이 벼락사고가 속출합니다. 지난해 1, 2월에 관측된 벼락만 1,700만 번에 달합니다. 지난 2014년 1월에는 브라질 대표 명소인 거대 예수상에도 벼락이 떨어져 손가락 2개와 머리 부분이 손상돼 반년 동안 복원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년 동안 벼락에 맞아 숨진 사람은 2,19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브라질 당국은 탁 트인 들판 등을 피하고 건물 내부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며 여름철 낙뢰 피해 예방을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프로축구 구단주가 심판을 향해 강펀치를 날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학농구에서는 선수가 벗겨진 신발로 슛을 막아내는데요. 이색 스포츠 현장 이혜주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한 남성이 주심에게 다가가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주심은 얼굴을 부여잡은 채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반대편에서 다가온 또 다른 남성의 발길질도 이어집니다. 먼저 주먹질을 한 사람은 홈팀 앙카라 귀지의 구단주였습니다. 다 이긴 경기를 후반 52분 내준 동점골로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홈팀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데다 추가 시간을 8분이나 준 것에 대한 화풀이로 보입니다. 축구 열기로 유럽 정상급을 자부하는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까지 나서 구단주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하얀 신발을 오른손에 들고 맨발 투혼 중인 선수. 상대 선수가 슛하자 신발 든 손을 쭉 뻗어 수비합니다. 공은 신발에 맞아 높이 튕겨 올라갔고 관객들은 탄식합니다. 농구 규정상 신발로 상대의 슛을 막는 건 비신사적 행위에 해당해 테크니컬 파울입니다. 파울인 줄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격렬한 움직임이 많은 농구 경기에서 신발이 벗겨지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신발이 벗겨져도 일단은 슈팅이 우선, 맨발의 투혼도 선보입니다. 신발로 상대의 슈팅을 막은 상황이 NBA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발을 든 선수가 상대편이 골대로 달려오자 손을 높게 들어 올리며 따라붙습니다. 들어가나 싶던 슈팅은 신발 수비에 가로막혔습니다. 역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순간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오늘 강원 오대산의 모습입니다. 많은 눈이 내려서 강원에는 70cm의 눈이 쌓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강원 산간에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워집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낮은 2도에서 시작하고요. 대구는 8.4도에서 3도까지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와 부산 7도로 시작하겠고요. 비로 인해서 대기가 습하다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충청과 남부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전주와 대구 1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그친 뒤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선거구인지도 모릅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이 바닥에 선도 안 긋고 경기가 시작된 셈이죠.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현역 의원들이야 느긋하겠지만 이 정치 신인들 속이 타들어갑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지난 총선 때 39일 전, 그전 총선 때는 42일 전에야 획정이 됐더군요. 이 선거구 획정 현역 의원들이 해줘야 하는 건데요.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이번 총선 정치 쇄신이 이루어질지 벌써 걱정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시작부터 흠집난 22대 총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나바.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L 라이브. 시사보도의 강력한 반박,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